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주변에 흐르는 해류는 표층 해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표층 해류는 주로 바람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 중에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고 있는 바닷물의 흐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해류를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난류의 개념은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난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보통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한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난류가 일반적으로 한류에 비해서 수온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위도 쪽이 일반적으로 고위도 쪽에 비해서 표층 수온이 높기 때문에 난류가 한류에 비해서 수온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난류보다 수온이 높냐라고 말할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선 우리나라에는 이 난류와 한류 모두가 우리나라 주변을 흐릅니다. 자, 우선은 우리나라의 난류는 이 아래쪽을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이 난류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남쪽에서 흘러요. 이 남쪽에서 흐르던 쿠로시오 해류가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흐르는 경우를 동한난류 또는 동해난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걸 황해난류라고 부르는 책들이 많은데 저는 서해난류라고 부를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서해를 보통 황해라고 부르죠. 항아가 넘쳐 흘러 바다를 이뤘다라는 의미로 황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선생님은 우리나라 위치를 따라서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바다를 구분했으니까 서해난류라고 할게요. 틀린 표현은 아닌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을 볼 때는 황해난류로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같은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여기 있는 섬이 쓰시마 섬이에요. 대마도라고 부르죠. 예전에는 쓰시마 난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마 난류 이렇게도 표현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대마도하고 일본 사이를 흐르는 난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북쪽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한류가 북한한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한한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북한한류는 이쪽에 있는 리만한류로부터 빠져나와서 우리나라 북한 쪽 해안가를 따라 흐르는 한류를 북한한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고요. 우리나라 서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위쪽이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한류가 있는 건 아닌데 겨울철이나 됐을 때 겨울철이 되면 육지가 바다에 비해서 조금 더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북상한 난류가 이 육지랑 만나는 곳에서 이렇게 육지 연안을 타고 흐를 때 육지에 의해서 냉각돼서 한류의 형태처럼 차가운 바닷물이 연안을 따라 흐르기도 합니다. 겨울철에는 보통 이렇게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한류라고 표현하는 건 아닌데 수온이 낮은 고위도 쪽에서 저위도 쪽으로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이렇게 한류처럼 저위도로 내려오는 바닷물의 흐름이 연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름은 아무래도 이 쿠로시오 해류가 북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북태평양 기단이나 우리 지금 태풍 올 때 나타나는 적도 기단과 함께 북상을 하게 되면 쿠로시오 해류와 함께 전체적으로 좀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동한난류가 조금 더 북상을 하게 돼요. 여름철이 되면은. 그래서 여름철에 동해바다 조금 더 위쪽까지 난류가 북상을 하고요. 겨울철이 되면 이쪽에 있던 시베리아 기단이 함께 남하를 하면서 이쪽에 있는 바닷물이 함께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북한 한류가 조금 더 남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 같은 경우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서
보통 조경수역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수역, 이렇게 해서 조경수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난류가 지속되는 곳은 일반적으로 수온이 높기 때문에 적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의 수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난류는 오염됐다기보다는 그냥 수온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오염됐을 때도 수온이 높아지고 난류가 지속적으로 흘러도 수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수온이 높아질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부영양화가 이루어지고 이때 적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난류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곳은 적조가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고기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류는 수온이 낮으니까 수온이 낮은 한류랑 수온이 높은 난류가 만나는 곳은 적절하게 온도가 섞여서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가 조경수역인데, 이 조경수역 같은 경우는요, 자, 여름철에 동해난류가 조금 더 북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조경수역이 좀 더 북상하고요, 겨울철에는 북한한류가 좀 더 남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조경수역이 겨울철에는 조금 더 남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동해 같은 경우는 한류성 어종, 난류성 어종이 모두 잘 잡힐 수 있는 좋은 어종들이, 다양한 어종들이 잡힐 수 있는 그런 해양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산자원이 많이 풍부한 곳이고요. 남해 같은 경우는 연중 고륙의 난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식장, 특히 가두리 양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바다에 그물을 쳐서 이렇게 가둬서 일반적으로 양식을 하는 경우를 가두리 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두리 양식과 같은 양식업 하기가 또 남해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의 특징이에요. 자, 이때 수온이 높기 때문에 난류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보통 밀도가 높으면 낮아지겠죠. 반면에 한류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난류라고 하는 건 수온이 높고 밀도는 낮지만 염분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염분과 밀도가 비례한데 난류하고 한류를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수온에 의해서 구분을 했기 때문에 밀도가 수온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밀도는 낮지만 난류는 염분이 높고요. 반면에 한류는 수온이 낮고요. 수온이 낮아서 밀도가 높아졌는데, 그런데 여기는 염분이 어쩐다? 낮다. 염분이 낮으면 밀도가 낮아야 되는데 밀도가 염분의 영향이 아닌 수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류와 한류의 특성, 우리나라에 있는 동해난류, 서해난류, 크로우시오 해류 같은 난류는, 이건 난류예요. 난류의 특징은 수온이 높고 밀도가 낮으며 염분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북한한류 같은 경우는 수온이 낮고 밀도가 높고 염분도가 낮은 형태. 자, 그런데 조경수역이 형성될 수 있는 건 한류 수온이 낮으면 용존 산소량이 높아집니다. 기체 용해도는 수온과 온도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가 풍부하다 보니 영양염류가 풍부해서 생물들의 플랑크톤이라든지 먹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조경수역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해양 수산자원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는 이렇게 난류, 한류로 구분하셔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